네, 안녕하세요. 오대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수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수능 시험 문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주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서 올해 수능 시험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오늘까지 2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우리 N수생입니다. 나의 재수를 옆에 알리지 말아라. 재수 N수생들. N수를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시기마다 어떤 준비를 했기에 3월, 6월, 9월, 11월 수능까지 어떤 준비를 했기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터득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게 되니까 이렇게 방송도 출연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요. 제가 방송을 출연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수능 시험은 예상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정보들이 다 존재가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내용을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제가 다 준비된 시간 동안에 다 공개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공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과생이었고 그럼 당연히 내신 수학을 잘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못했냐면 고3 때입니다. 내신 수학을 0점만 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당연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재수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재수에서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삼수를 합니다. 삼수에서도 또 분위기가 끝나지 않는 것 같죠? 제가 사수에서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사수했을 때는 전과목 만점 맞고 전국 1등 했던 기록들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강의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 많이 진행하는데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문 한번 받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못 가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도 다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미리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 내용이 있어요. 현장에서 참 저도 신기한데 학부모님들도 바뀌시고 우리 수험생 학생들도 바뀝니다. 그러나 시기마다 궁금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즉슨 유형이 있고 표준화된 정답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내용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성적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공부가머니 출연했을 때 이 내용이었어요. 사수할 때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1등 했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성적표는 등급으로만 나옵니다만 예전 성적표예요. 예전 성적표에 예전에는 정말 파워풀하게 등수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면 제 이름이고 자연계열 학생이었고 9등급 중에 1등급 그리고 100분이 100에 예상 100분이 100.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상 100분이 100. 100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사수할 때니까 석차 부분에서 학급이고 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학급이고 학교고 전국. 예전에는 국어가 언어 영역이었던 시절이었는데 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47명의 동점자가 불편하게도 있었던 이런 사실. 1등급이 아니라 1등이었었는데 제가 분명히 공부를 못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올해 수능 시험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어서 진짜 1등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서 수능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전공 만점 받고 전국 1등 했다는 내용 말씀드렸고 수능 시험 현장에서 10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현장의 경험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런 내용들이 커리큘럼화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거니까 문과로 5번 받고 이과로 5번 응시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수능 시험 올해 나올 문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좋겠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위권 우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간혹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시기마다 필요한 정보들은 있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서울 시내 지도를 먼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중위권의 우리 학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는 다르게 하나 등급의 성적을 변화되게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인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인서울이란 것이 과연 비현실적인 목표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입시에서 변화된 특징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부분이 입시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내용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였으면 졸업하는 고3, 바로 작년의 고3이었죠. 그리고 22학년도면 올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작년과는 다르게 정시의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대략 큰 틀에서 작년에 20% 인원이 올해는 40%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졸업한 고3들이 다 경험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 준비 많이 하고 생활기록부 준비 많이 해서 맨 마지막까지 갔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상위권 대학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장치가 꼭 걸려 있죠? 바로 수능 최저라는 요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수능 최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탈락 인원만큼이 수시 탈락 인원만큼이 정시로 이월되더라. 그러면 모집단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시 모집 인원이 40%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시의 모집 인원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올해 N수를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거꾸로입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꾸로 기회 문이 열려 있다는 측면을 제가 강조해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3들 다 경험해 봤죠?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비대면 수업 장기화 등등등이 되면서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준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은 작년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가 있고 작년의 실패 경험이 올해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노력을 하고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우리 이창용 선생님께서도 아인슈타인 이론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던 내용처럼 다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올해 1년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기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한 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이 정보들 정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수험생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정말 열려 있다 하는 내용을 먼저 강조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TN 뉴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수능시험 끝나는 날,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 3일, 1, 2, 3. 2020년 12월 3일에 수능시험 끝나는 날, 당일날 제가 저녁 7시 20분에 YTN 뉴스에서 수능을 직접 분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꼭 했었는데 여기에서 언급이 나갈 겁니다.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수능시험 문제가 예상 가능한 이유는 우리 경험이 있죠. 6월달 모의평가 문제와 평가원, 9월달 모의평가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직접 연계 출제된다는 방향성.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EBS 연계 교재가 실제로 수능에 연계된다는 경험들 우리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물론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작년 70%, 올해는 50% 연계 출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방향성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공부를 안 하고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보다 객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까지도 한번 언급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승부처 과목이라고 해서 우리 작년에 경험이 있었죠?
작년에 13.17% 결시 인원이 발생했던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한 중요성,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올해도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준비한 30분의 시간 동안에 다 담아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100% 예상 가능하다. 30일이면 하나 등급 올릴 수 있다. 이 측면을 제가 물음표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능 시험 문제가 100% 예상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좋겠죠.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하나 등급 올릴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3, 4등급 중위권의 우리 수험생들이 전 지역으로만 말해 보겠습니다. 특정 대학을 논하지 않고 3, 4등급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인데 여기서 전 과목을 하나 등급씩 올릴 수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등급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될 때 필요한 원점수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그랬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등급컷 자료에 의하면 한 등급을 결정한 점수가 대략 7점에서 8점 정도에 해당하는데 한 문제 배점이 3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대학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거꾸로죠. 올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를 과목마다 더 맞추겠다. 작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그리고 준비 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근 1년여 시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관점을 갖고 제가 쭉 어떤 논리로 설명을 드리는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자료를 제가 한번 직접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저 100번에 위치한 게시판에 100번에 위치한 정보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자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언제 올라온 거냐면 2017년 2월 28일 날 올라왔고 조회 건수가 4,951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캡처 화면을 제가 언제 해놨냐면 2017년 2월 23일 날 그리고 수능 시험 끝나는 날 11월 23일 밤 11시 23분에 제가 이 화면을 직접 캡처해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해년도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었습니다. 사상 초유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수능 시험을 50만 명이 응시했어요. 그럼 이 50만 명이 응시한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출제 기관에서 연초에 어떻게 낼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료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확인을 이 자료를 했어야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아니 시험을 만드는 기관에서 연초에 발표할 때 우린 이렇게 낼 거니까 이걸 공부하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50만의 수험생들 이 자료 무조건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조회 건수가 5천 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1% 인원도 안 본다.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게임 있죠? 뭐 배그가 될 수도 있고 롤이 될 수도 있고 롤을 처음에 배운다고 하더라도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그 프로게이머죠. 프로게이머가 게임했던 내용을 다시 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등등등 배우거나 다양한 형태로 먼저 게임의 룰을 배운 다음에 그 게임의 룰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죠. 그런데 게임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수능 시험은 너무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너무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제가 먼저 문제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가 먼저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자료가 이랬고 과연 작년에도 그랬냐 그리고 또 올해도 그럴 거냐가 지금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작년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데 아직 올해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현 시점으로 2월 달입니다. 보통 이 자료는 3월 달이나 4월 달 초에 올라오니까 2021학년도면 작년에 올해 졸업한 고3, 작년에 고3들이 활용했던 정보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 제목 자체가 그냥 학습 방법 안내입니다. 저에게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 책자의 목차만 한번 제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수능의 특징이 있는데 과목마다 우린 이런 거를 측정하고 평가할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연계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사회과학, 한국사 과목까지 한 과목당 A4용지 50페이지 분량으로 실제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 문항본의 위치까지 공개하면서 다 공개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올해 수능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어요. 올해 수능 시험이 조금 바뀝니다. 2022학년도 올해 수능 자료입니다. 이미 작년 5월 달에 올라왔고 국어에서 선택형 과목으로 바뀌고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조금 되는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미 작년 5월 달에 올해 2021년에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노력하는 학생과 그냥 막연한 노력을 하는 학생은 이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가 올해 준비해야 되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자료를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에서 밑에 보이시죠? 출처의 어떤 문제가 2022학년도 수능국어 37번 우리는 어떤 거를 평가하려고 했고 이 문항은 그러니 이렇게 공부했어야만 했었다. 다 공개합니다. 국어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찬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능 EBS 연계 방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아주 많죠? 실제로 이렇게 공개합니다. 6월달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 몇 번 문제가 요번에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교재 몇 페이지에서 연계 출제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는 수능만 출제하지 않습니다. 6월달에 모의평가를 보고 9월달에도 모의평가를 봅니다.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시험이 있기 전에 어떻게 출제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렇게 출제했다. 9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제할 것이다. 9월달 시험 끝나고 이렇게 출제했다. 그럼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수능시험, 당해년도 수능시험의 방향성을 예상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결과를 많이 냈던 아주 좋게 전과목 1등하고 전국 1등했던 그 연도 2003년부터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전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현재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공부,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조금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교재 작년 자료입니다. 우리 작년에 수능 봤던 12월 3일 봤던 EBS 연계교재 수능 완성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에서 요번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EBS 연계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요 문제가 요번에 수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능에 몇 번의 연계 출제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수능 시험 끝나는 날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각 영어에서 각 문항 번호들 몇 번들은 어떤 유형으로 몇 번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라는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현재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에 내가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고 이 유형에 대한 내 공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구나는 객관적인 가이드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가 있다 하는 기준점을 만들자라는 거죠. 막연하게 공부해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어느 목적지를 설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엔 하도 많이 발달해서 교통 상황에 따라 길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길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한 목표점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등등등 보다가 혹 본인이 목표하는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괜히 자신감 떨어지고 목표를 점점 하향으로 잡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내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도달하고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과 고민과 방향을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공부했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그런 실질적 고민을 실제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습관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 활용을 잘못한 것이었는지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올바르된 프로그램과 이미 각 과목에서 커리큘럼, 이미 검증된 커리큘럼 등등을 통해서 이미 EBS와 강남구청과 같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강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내가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현재 우리 수험생들이 내가 올해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교재 몇 페이지에서 요 그림이 요번에 작년이죠. 수능시험 몇 번에다가 연계 출제했다 해서 실제로 모든 문제들은 보도자료 형태 6월 9월 수능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되는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못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방향은 제가 보도자료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수능 시험은 원칙적으로 예상 가능한 이유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여기다 자막을 갖고 왔죠? 뭐 심금을 울리는 문장인데 수능 문제는 이렇게 연계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달 자료고 9월달 자료고 11월 수능 자료입니다. 2017년 자료 갖고 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다 알고 있죠?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몇 번이죠? 객관식에서 21번입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생긴 것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 가지고 함수값을 구하고 최고 차이 개수 가지고 함수값 구하고 함수라는 범위 내 함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가나 조건, 가나 조건, 가나 조건. 정상적으로 풀어도 10분, 15분 걸리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6월 달에 나왔던 출제 주제가 당해년도 9월 달에 나왔던 출제 주제가 당해년도 수능에 연계 출제된다는 특징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에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수능 이렇게 출제된다. 6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9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자, 6월 달에 문제 몇 번이 나왔나요? 보이시죠? 18번. 자, 9월 달에 몇 번이 나왔나요? 18번. 6월 달에 18번에 나왔습니다. 9월 달에 18번에 나왔습니다. 11월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왔죠. 19번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9 수능 이렇게 출제된다. 6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몇 번에 나왔나요? 6월에 18번, 9월에 19번. 자,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당연히 수능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습니다. 몇 번에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출제가 되는 주제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능 시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냐? 당연히 정해져 있는 시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만큼 출제가 되어야만 하는 주제들도 한정적일 수 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던 작년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자, 6월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9월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몇 번이죠? 12번 그리고 14번. 작년에 문제가 나왔을까요? 뭐 이제 당연한 겁니다만 당연히 나왔죠. 작년 수능에서 나영에서 문과 15번, 이과 26번.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예요. 배점이 몇 점이죠? 수능에서 4점. 그런데 가장 고난도 문제 몇 점이죠? 21번, 29번, 30번 수학에서 작년 기준으로 배점 4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전략이란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도 배점이 4점이고 원래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도 배점이 4점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위권 3, 4등급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원래 공부를 많이 해서 맞아야만 하는 21, 29, 30을 먼저 공부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난이도가 좀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학습의 우선순위를 집중시키고 그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을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2등급이 가능하다. 제가 적어놨죠? 그럼 제가 이 내용을 바꿔볼게요.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일단 인서울로 가야 되는 상위 10% 성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측면인데 제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국어 갖고 왔습니다. 45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100점 만점에 하난이도와 중하난이도를 맞추게 되면 100점 만점에 38점. 그렇죠? 우리 뭐 인간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되니까 38점. 그리고 또 해보겠습니다. 16문제만 더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74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 3문제만 더 맞아보겠습니다. 81점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요 81점이 몇 등급이었냐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3등급은 71점이었고 2등급은 80점이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4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 8문제를 먼저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중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부터 확실하게 맞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언급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내용을 제가 한 번만 언급하고 더 지나가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해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수능시험. 그러면 수능시험 문제를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문제인 6월달과 9월달 모의평가 과거 자료 1년, 2년, 3년 과거 자료를 풀어보는 것이 올해 2021년도 6월달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어서 실시간 질문창에 통해서 올려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직접 잠깐 언급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등급에 맞게 공부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턱대고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감만 하락할 수 있다. 이미 다 작년에 경험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공재수 어떤 전략이 있느냐? 큰 틀에서 전 과목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 내용입니다. 제가 YTN 뉴스에서 출연해서도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수능 시험은 객관적으로 출제를 해요.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6월, 9월 자료를 바탕으로 당해년도를 정말 예상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노력은 노력했는데 결과는 안 나온다는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내용에 대한 방향성이어서 오히려 우린 거꾸로 작년의 실패를 저는 거꾸로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올해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올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작년에 제가 잠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언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13.17%다 보니까 작년에 국어 등급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올해도 모릅니다. 일단 우리는 난이도라는 것을 고민하거나 응시 결시인원 등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 내용까지 언급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점 3가지만 진단하고 가보겠습니다.
수능 출제 과정은 모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올해도 올라올 거고 6월달 자료, 9월달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할까? 막연한 노력만 하고 있다.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냐? 가만히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공부 못할 때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3등급, 4등급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계획과 방법도 3등급, 4등급에 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2등급, 1등급이 되려고 한다면 2등급, 1등급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객관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등급, 4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이 선생님이 커리큘럼은 검증된 거가 맞는 건 같은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간혹 보게 되면 본인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내 눈높이가 낮은 걸 생각해야지 그 커리큘럼을 평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노력들, 그리고 왜 1등을 못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언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요약 정리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 등급을 결정하는 전 과목에서 한 등급을 결정한 점수는 10점 내외다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한 문제 배점이 3점 혹은 4점이라고 한다면 고작 3문제가 대학을 결정하는데, 핵심 수능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주제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 난이도를 고려해서 원래 어려운 문제를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 먼저 집중하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혼자 꼼꼼히 열심히 풀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차라리 우리 게임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영상을 보고 배울 수도 있죠. 누구의 영상? 스타 플레이어가 하는 영상. 이해가 되셨죠? 인강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시간에 적절하게 공부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등급과 잠깐만 봐보겠습니다. 뭐 영어야 10점 차이가 한 등급에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수학에서 3등급이 2등급 될 때 우리 75점에서 84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2등급이 1등급 될 때도 84점에서 92점이니까 8점 정도 차이, 즉 두 문제가 등급을 실제로 가르고 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에서 2등급 될 때 71점에서 80점이니까 9점 정도, 그렇죠? 원점수 9점이면 3점짜리 문제 3개, 그렇죠? 2등급이 1등급이라고 한다면 7점. 즉, 내 현 수준을 고려해서 변화 가능한 부분을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 1년에 7번, 수능까지 포함해서 7번 시험 봅니다. 3월도 보고 4월도 보고 등등등 보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일단 문제 풀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개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야 본인의 객관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과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측면들은 비단 중위권뿐만이 아니라 상위권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측면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현재 나의 공부 방법과 습관을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는 무조건 있다 하는 내용까지, 제가 이 내용까지 언급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주제가 있고 현재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를 먼저, 우선순위에서는 난이도가 좀 쉬운 부분부터 집중하겠다.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커리큘럼과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미 체계적으로 검증된 학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커리대로 따라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큰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내 작은 톱니바퀴를 끼우면 나의 큰 노력이 아니라 이 톱니바퀴 큰 돌아가는 힘에 맞춰서 나도 같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제가 비유컨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삼국지에도 나오는 일화인데, 천리마, 하루에 400km를 갈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제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살이가 있다 쳐보겠습니다. 하루살이가 정말 행동 반경이 하루에 몇 미터밖에 안 되겠죠. 물론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하루살이가 그 천리마에 꼬리만 붙어 있다. 그 하루에 본인이 꼬리만 붙는 노력만 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루살이도 하루에 400km를 갈 수도 있다. 이 비유가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검증된 커리큘럼과 완벽한 프로그램 등등등을 그대로 커리대로 따라가는 노력들, 그리고 지속하는 노력들,
이 내용들이 결과를 만드는 내용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한번 준비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현 시점 2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시점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자녀의 대입 성공을 위해 보시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대입 성공을 이 그림으로 완성하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현수막. 요즘에도 현수막 거나요 안 거나요? 뭐 겁니다. 뭐 장하다 몇동 부녀 멸동 뭐 이런 거 겁니다. 안 걸면 학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학교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남의 집 아이 이름으로 된 현수막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셔야 되는지, 혹은 우리 학생들 언제까지 우리 친구 이름으로 된 현수막을 보면서 부러워만 할 것인지. 이 이야기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에서 전 과목 만점 맞고 좋은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당시 다녔던 학원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가 공부했던 인천 지역 전역에다가 다 배포를 했어요. 당시에 그 2장을 제가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액자에 끼워 놓아서, 지금이 근 20년 된 이야기입니다만 액자에 아직도 저희 집 거실에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이해를 좀 못했어요. 뭐 저런 걸 걸어놓고 그러실까.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내용 모두가 우리 어머님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지 않을까. 즉 우리 수험생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재수와 삼수, 사수라는 시간을, 물론 우리 사수하지 않을 겁니다만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노력을 결과로서 만들어내는 값진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도 저에게 없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런 현장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저에게는 없지 않았을까. 남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께도 제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노력에 따라 올해 2021년 1년을 보내는 이 가치는 지금 현재 우리 수험생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제 경험도 마찬가지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수막을 좀 언급해봤습니다. 과거에 공부 못했고 수능시험 현장에서 10번 받고 현재까지는 수능을 20년 동안 강의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뭐 자꾸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본명입니다. 오대교, 큰 대자 가르칠 교자, 뭐 그렇습니다. 보통 엄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 3가지만 언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현장에서 지켜본 대입에 성공한 어머님들께서는 요 3가지였습니다. 정보력, 경제력, 시간 활용. 제 관점에서 먼저 첫 번째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력.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수험생 수능시험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고 계실까요? 최악, 옆집 엄마. 혹은 녹색깔 네모창, 네이버 검색창, 최악. 그 학생도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보면 전교 1등은 뭐 할까 관심 많을 수 있죠? 그 학생도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겁니다. 시행착오 겪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하냐면 정보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10년 이상 각 분야에서 1등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정보력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출처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는 녹색깔 네모창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과 카페 밴드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할 것인지. 출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보,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정보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측면, 즉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믿으시라.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예전에 용은 어디서 났죠? 예전에 용은 개천에서도 났습니다. 요즘에 용은 어디서 날까요? 약간 천자로 끝나고 라임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치동 옆에 양재천에서 납니다. 이야기인즉슨 실제로 정보가 존재하고, 그리고 맞게끔 교육이라고 해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 관점이 중요할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등등등을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고 확인하시죠. 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올해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1년 이 기간이 우리 현재 자녀의 앞으로 인생 몇 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학부모님들께 단골로 드립니다. 올해 1년 준비가. 단언컨대 제가 이미 경험한 20대와 30대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막연한 사교육비, 무분별한 사교육비가 아니라 타겟과 타이밍에 맞는 투자 개념으로서 우리 자녀를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는 내용 때문에 여기 경제적인 부분, 자본은 중요하다.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하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맨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물음표를 쳐놓고 이렇게 놨어요.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 저 역시도 재수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보내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원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는 또 많이 궁금하시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소중하시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최악, 모의고사 끝나는 날. 너 몇 점이니? 이거 최악.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우리 자녀가 집에서만큼은 위로도 받고 관심도 받고 그런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많은 용기와 희망이 돼서 제 과거 경험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좀 믿고 기다려 주셨어요. 물론 많이 기다리셨죠.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다려 주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오히려 저만의 진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 노력이란 과정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 성장의 총합이 모여서 결과로 연결되는 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만큼 이런 경험들 우리 자녀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노력들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린 팀플레이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수험생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미 다 달리 존재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역할들이 하나의 원팀이 됐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정보력, 경제력, 시간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현재 몇 가지 갖고 계실까요? 당연히 현재는 이 세 가지 중에 완벽하게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근데 질문을 딱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나 해결책과 경쟁력은 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수능시험 끝났나요? 2021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올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당연히 있고 우리는 올바른 방법이란 걸 이미 안 거고 또 하나 현역들과는 다르게 작년에 이미 경험했던 소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물리적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측면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해 1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력, 경제력, 시간활용이라는 측면을 제가 언급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 특히 제가 N수생들만 만나면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물론 많습니다만 요약 정리해서 제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2분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재수 시절에 보냈던 시간만큼 무언가 치열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치열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안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플래너에 기록하면서 확인하고 나의 목표치를 노력하고 그 하나의 그 경험들이 어떤 의미에선 당시에는 공부에 집중했던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삶의 근육으로 만들어져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20대와 30대 때 그 수험생 시절에 치열하게 보냈던 노력들이 나중에도 삶의 근육이 돼서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제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재수 기간이나 N수 기간을 꼭 매몰되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혹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원석도 이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도 갈고 닦고 빛이 나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 원석을 가공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 1년이라는 생각으로 올해 이 시간을 무의미하지 않게 작년과는 다르게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올해 1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님과 우리 학부모님들께 큰 박수와 함께 꼭 승리의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